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업그레이드된 스튜디오 뵈니까 더 잘생겨지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늘 듣습니다. 네. 아유, 어제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없었는데 네. 네, 독감쟁이가 자리를 비우셔서 잘 해주셔가지고 어제 맹크면 안 계시니까 훨씬 어제 방송은 완전히 다큐였어요. 다큐를 좀 더 좋아하시지 않아요, 시청자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어제 또 뭐 아까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네. 빌 에크만하고 샘 알트만. 샘 알트만하고 헷갈려가지고 어제 제가 아주 그냥 방송 끝나고 하도 놀래가지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럴 수 있죠. 예, 인간미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볼 텐데, 시장이 계속 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2,700 넘으면 머리 민다고 하셨죠? 머리 미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삭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2,800 정도 가면 눈썹 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습니까?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좋네요. 네, 코스피는 13.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고요. 코스피 2,500포인트 전후에서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었지만은 오늘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배터리 셀과 대형 IT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주, 그다음에 음원 음반, 화장품 면세, 제약 바이오와 통신 장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 외에도 원격 진료나 AI 교육주, 뭐 자율주행, MLCC 테마 등도 강세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2%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반도체는 2.4% 그리고 자동차가 20.1% 증가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으로 순매수 전환했고 역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 달러와 약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쳤고요. 오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급등세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2차전지 셀업체 강세를 보였지만 반면 양극재와 장비업체는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수출 지표가 약간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규모 확대를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코스피 200 반도체 중심으로 역시 매수세가 확대됐고 달러와 약세 속에 하마스 지도자가 휴전 합의 타결에 근접 중이라는 속보 소식도 오전에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증시 개장 후에 상승폭을 확대했고 여기에 따라 한국 증시 또한 동반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위안화가 개장 후에 전반적으로 최근 7.35 위안까지 상승세를 보였죠. 위안화 약세였지만은 최근 2주 동안 달러 대비 2% 넘게 하락하는데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달러와도 약세를 기록하게 됐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제가 바닥을 지나면서 이런 강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추가 절상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또 약세가 되면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될 수 있겠죠.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순매수세 2,500선 탈환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수출 호조 지표가 좀 나오면서 원화 강세 압력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 기계보험 외에 대부분 매수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로 중반대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FNF는 함세 실업 강세에 섬유 의복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설업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기술주 훈풍 속에 서비스업과 전기전자 상승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한가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을 대부분 다 잠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반면 통신업이나 보험 등 주로 고배당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됐고 업종별로는 오락문화나 통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인 반면 일반 전기전자 약세였는데 역시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다소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상단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1250원대 쪽으로 좀 많이 내려와 준다면 훨씬 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큰가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지는 거니까요. 네. 뭐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는 사실 이머징 마켓들이 주목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니까 환율 안정되긴 사실 국내 입장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부장님도 환율에 대한 좀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역시 뭐 엔화나 중국 뭐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의 흐름들이 그 방향으로 간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고 원달러 환율도 뭐 그 방향으로 같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4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4.3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빌 에크만이 그때 공매도 때렸거든요. 네. 그리고 위쪽에는 5%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매도를 시작한 4.3
정도까지 10년물 국채금리의 밴드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더 룸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변수가 또 어떤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 시장의 또 흐름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또 저희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네. 또 열심히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도훈 씨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트만 얘기 계속 좀 해볼까요? 전입니다. 이제는 현이 아니고 전. 오픈 AI CEO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 새 AI 연구팀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뭐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합류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자신의 X, 옛날에 트위터죠, 이 관련해서 계정에 올트만 전 CEO와 올트만 해임 이후에 회사를 떠난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룩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괜찮았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샘 올트만을 뭐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사실 만약에 오픈 AI 쪽으로 샘 올트만이 전격적으로 CEO가 다시 되지 않았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갖다가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상당히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로 빨리 이제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수습이 빨리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상당히 좋은 선택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뭐 AI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이나 뭐 반도체 이쪽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 처음으로 생성형 AI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됐고요.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프라는 ETF가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업종에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ETF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픈 AI 샘 알트만 축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범용 인공지능으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명으로 설립됐다. 이거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추구할 것이냐. 그런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오픈 AI 관련된 구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버프라는 플랫폼에서 사진 띄워준 것을 제가 감사하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오픈 AI 묘한 지배 구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위쪽에 보더가 있고요. 오픈 AI GPLCC가 있고 LLC가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글로벌 LLC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130억 달러 정도 투자가 된 거죠. 실제는 이게 그 영리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을 하면서 이 자금 조달을 했는데, 원래는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 원금의 100배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영리 모회사로 수익이 환원되는 조건을 걸게 되고, 이게 이제 탄생한 것이 이익 제한 기업 (Capped Profit Company)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제일 아래쪽에 오픈 AI 글로벌 LLC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한된 영리법인 자회사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14조 원 정도 투자 이상하면서 5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이잖아요. 대표적인.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알트만과 기존에 있던 그 관련된 쪽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추측해버 관련된 그쪽 진영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뭐 안전, 뭐 전 인류에 뭔가를 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영이 갈리면서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샘 알트만과 연구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철학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AI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 위해서 하나의 미션으로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대대적인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서 AI 기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 거기다가 오픈 AI가 AI 경쟁사인 엔트로픽 인수를 위해서 접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경쟁사인데 사실은 샘 알트만의 빈자리를 엔트로픽 인수하면서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수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뭔가 샘 알트만을 대체하기 위한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근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구글로부터 3월에 아마 3억 달러 정도 수준을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정도 진영이 그렇게 대응할 리는 없다라고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서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이러한 오픈 AI의 접촉을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라든지 이런 쪽에 대대적인 투자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극이 되면서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사실 오픈AI가 좀 실책이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 굉장히 휘파람을 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다. 네. 근데 지금 최근 나온 뉴스는 이제 오픈AI 임시 CEO가 에멧 시어가 일단은 CEO를 하는 걸로. 트위치인가요? 트위치 창업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근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만 논았다. 약간 요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샘 엘트만 관련된 그 연구진들이 지금 따라가겠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픈 AI 지분을 외부로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각을 진행했겠죠. 근데 샘 엘트만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오픈 AI 매각이 중지됐습니다. 아하. 지분 매각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고 뭔가 지분을 갖고 있던 뭐 직원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은 팔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아, 그렇네.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 샘 알트만이 빠져나간 오픈 AI의 주식을 높게 팔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겠다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좀 인력에 대한 이동 그 자체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빨리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3일천하네 3일천하. 그러니까요. 3일천하 쿠데타. 그리고 MS가 되게 현명한 게 서둘러서 오픈AI 출시는 다 받아주겠다, 약간 이런 개방하는 느낌이니까 사실은 MS가 아주 신난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어서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요게 좀 있습니까? 어때요? 네, 역시 뭐 지난밤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역시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오늘 73,00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밴드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도 조금 보이기도 했고 뭐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이익이 주당 3.37달러 정도 되면서 1년 전 58센트보다 급증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17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떤 코멘트가 좀 나올지 봐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관세청에 따르면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가운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2.4%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에 지난달까지 1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달 월간 기준으로 11월 달에 아마 반도체 수출이 반등 쪽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추이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의 플러스권으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으로 반등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년비 18.4%, 전분기 대비 거의 20% 올라가고 있고 드램도 전분기 대비 20.2%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6.5% 증가했기 때문에 드램이나 MCP 위주로 강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11월부터 반도체 전체 수출액이 전년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업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HBM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 ETF가 다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그리고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두 개가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인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띄워준 내용인데 비교를 해보자면 결국은 뭐 코덱스는 총 종목 수가 20개 정도 되고 타이거 ETF는 19개로 뭐 종목 수가 많지 않은 스타일인데 근데 상위 종목 집중도에 좀 차이가 있다. 결국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상위 종목 5개 종목의 비중 합계가 71%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48%로 오히려 코덱스 쪽에 ETF가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5개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ETF의 공통 종목들이 나오는데 뭐 HPSP라든지 SFA 반도체, STI,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파크시스템, 프로텍,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두 ETF의 공통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쪽의 수급은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B증권에서 아주 긴 장문의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디램 가격 하락 지속 기간입니다.
2007년도에는 27개월 정도 27개월. 디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0개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30개월, 뭐 19년도에 18개월, 21년도에 6개월, 최근에 21개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네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 하락 기간의 분석에 대해서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락 기간은 한 22개월 정도고요. 상승 기간은 평균 15개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DDR5 10월 고정 가격이 첫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DDR5 9월 가격 10월 대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 10월 달에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사이클로 이제 10월부터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평균은 하락 기간 동안 22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에 21개월 만에 반등세가 확연히 나타났고요. 네. 상승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가 한 15개월 정도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에 사이클은 좀 더 길 것으로 봅니다. 15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한다면 25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고요. 2018년, 19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 서버 사이클 그리고 21년도까지의 코로나 IT 사이클보다 훨씬 길고 강력한 사이클이 될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AI가 이끄는 강력한 사이클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감산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감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동률을 일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부 하우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서치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면 뭐가 좋겠죠? 우리가 HBM은 조금 밸류가 높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니 네. 소재주를 보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겠고요. 그럼 캐파 관련해서는 투자가 결국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선단 공정의 텍 마이그레이션 미서의 공정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HBM 이쪽으로만 집중이 될 것이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은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수요가 엄청 좋아져서 돈을 버는 사이클이 일단 아니고 HBM을 통해서 결국은 그쪽에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큰 의미 없는 D4 캐파 등을 늘릴 가능성이 낮고요. 레거시 제품보다는 HBM이나 선단 공정의 텍 마이그레이션 쪽에 이제 집중될 것이라 보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HBM과 D램 평균 판가의 차이인데요.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5배,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24년 추정은 거의 여기도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결국은 HBM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D램 쪽에서의 SK 하이닉스의 평균 판매 단가와 시장의 평균 판매 단가인데 빨갛게 동그라미 치신 보시면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2분기 이후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HBM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3분기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서 D램 쪽에서 흑자가 난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이때도 적자였기 때문에 차기가 확실히 HBM 쪽에서 난다는 거죠.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 한 16%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조심스럽게 메모리 쪽에서 뭐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40%대로 올라오면서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섹터 부분에서 약간 흑자 전환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HBM의 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단가에서 일단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결국 내년에 메모리 3사의 HBM 양산 로드맵인데 결국은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공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HBM3와 HBM3E로 아마 3사가 글로벌리 집중을 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음 사진 보시면 HBM 장비 밸류 체인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도식화한 겁니다. HBM 관련된 부분에서 뭐 TSV, 뭐 본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뚝뚝뚝 나오는 거거든요. 패키징이라든지 TSV 공정, 그 다음에 로직, 어드밴스 패키징 검사 장비 등등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표를 딱 보시면 어떤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참고를 할 것 같고요. 방송 중에 눈에 다 안 들어오실 거니까 맞아요. 신의 자료실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의 자료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수혜주인데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누어서 그래서 국내 장비 기업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어디 쪽에 뭐 LPCVD라든지 뭐 방막 증착이라든지 어떤 쪽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참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반도체 공정별 1등 기업 1등 기업 공정 그래서 뭐 어떤 종목들이 1등 기업이고 여기에서 어떤 해외 장비 기업들이 또 있는지 부분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표를 좀 보시면 한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거 리포트 좀 궁금한데 우리 최파고님의 미래에셋에서 네. 1월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리포트가 좀 있습니까? 11월 27일 있죠. 11월 27일. 네. 엔비디아 실적 내일 아니? 근데 왜 27일이라 그랬지?
오타가 아닐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도 실수합니까? 그러지 않는. 저의 오타가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요거 뭔 내용이에요? 네, 뭐 결국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부 이제 뭐 그 중국 쪽의 데이터 센터나 뭐 AI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조금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조금 상회하는 어떤 가이던스를 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램리서치나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규제가 있는 부분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이 뭐 둔화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AI 칩 제한을 한다는 것이 엔비디아 판매 전망에 대한 코멘트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할 것이냐 굉장히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긍정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코멘트가 상당히 좀 뭔가 좀 우리가 뭐 불편하다, 뭐 네. 이렇게 전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약간의 뭐 경영진들의 발표에 따라 뭐랄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70억 달러 규모가 이제 중국 쪽의 AI 칩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중국과 관련된 코멘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멘트.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가 시장을 방향성하는 이벤트로 주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언제나 조심해야 될 건 시장에 기대감이 이미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기대값보다 미스일 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긴장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들 좋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를 엔비디아가 늘 충족시켜 왔지만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뭐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가면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너무 좋을 건데 가격에 지금 그렇게 매력적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고, 솔직한 저의 의견은 뭐 일부 현금 만들어놔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보여주신 그 자료도 네. 사실은 그 HBM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업들이고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간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스테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보면은 소부장 가운데서 주가의 상승폭이 사실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뭐 일부 증권사는 93,000원 목표 주가가 있고 일부 증권사는 6만 원의 목표 주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현재 그거에 있을 때는 40배, 50배 정도의 밸류가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정도 밸류는 조금 비싼 거 아니냐. 뭐 토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스코라는 회사가 해외 쪽에 있는데 베시도 마찬가지고 밸류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된 거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분명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70억 달러 규모의 중국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게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중국 시장의 AI 칩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코멘트를 하거나 뭔가 좀 불확실하고 뭔가 좀 우리가 그 돌파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다면 시장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최파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좋은 기대감은 이미 좀 시장에서 충분히 뭐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신고가를 일단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단기적인 이슈로 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짧게만 부연하면 네. 사실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에서 이걸 이 주식을 사야 돼 팔아야 돼라고 질문했을 땐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어느 정도 확률의 문제거든요. 확률의 그러니까 문제. 지금 상세의 엔비디아 현재 가격에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냐고 물으면 저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은 70%이지만 조정 받을 확률도 한 30% 있다면 저는 70% 들고 가고 30%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도 좋은 거고, 70%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빠지면 만들어놓은 현금 가지고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연한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확대를 합니까?
네, 뭐 IBK 투자증권 저희 리서치 쪽에서 오늘 160페이지에 달하는 뭐 로봇 관련된 네. AI 로봇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서머리를 잘한 리포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맹크님이 다시 또 뭐 160페이지에 되는 리포트를 다 읽었을 것이냐 물어보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맹크님도 어떤 잡지를 보실 때 볼 것만 본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엑기스만 봐야죠.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말 시간 나실 때는 주말에 한번 뭐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방위 산업 등등을 포함한 로봇 산업과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리포트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그룹이나 두산그룹 물류 영역도 포함해서 뭐 AI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결국은 뭐 로봇 사업이 산업용 보조 로봇,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등등 포함해서 시작되고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등등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의 그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배달이나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길가에 다닐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AI 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인데요. 이게 23년 이후 30년까지는 연평균 37%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한 7년 정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마켓이라는 자료를 인용해서 표를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생성형 AI 시장 규모도 역시 23년 이후로부터 연평균 31% 성장을 하니까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개 이상의 빅테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생성형 AI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한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기업으로부터 플랫폼으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지 나오는데 네. 복합해서 이제 중첩해서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 거의 이게 이제 초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회사들이 중복해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은 대규모 투자를 가고 있고 역시나 이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간에 오픈 AI CEO를 일단 영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빅테크들이 참여한 생성형 AI 지분 투자 상위 내역인데요. 역시 오픈 AI가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뭐 인플렉션 AI라든지 엔트로픽 등등을 포함한 이게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은 규모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AI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섹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시장 보면 뭐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강경이라든지 큐렉소라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큐렉소. 네, 그런 회사 등도 포함한 복강경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정형외과, 약국, 재활학과 이쪽에서 연평균 글로벌 의료 로봇의 시장 규모 전망이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역시 복강경 검사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해요? 저 아예 이거 몰라가지고. 뭐 아주 복강경 미세화 수술이 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로봇팔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아마 큐렉소라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네요, 실제로 보니까. 대학병원 같은 거 가면 요즘은 원장님 수술 예를 들어 뭐 일반 닥터가 200만 원, 원장님 수술이 300만 원이면 복강경 검사 로봇을 하면 500만 원 받거든요. 더 비싸요, 로봇이. 싸야지 경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수술할 때 흉터 같은 것도 작게 만들어지고 회복률이 빠르다 보니까 로봇이 훨씬 더 비싸고 그 로봇 수술할 땐 실제로 소모품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로봇 자체는 처음에 이제 장비지만 거기 수술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아직 좀 비싸긴 한데 사실 요즘은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그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 받으셨는데 이 담석 때문에 복강경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배를 열어야 돼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쉽게 미세함의 말하면. 차이. 미세함이 아니죠. 배를 열고 그 수술을 하는 거하고 그냥 복강경으로 이렇게 딱 찔러서 하는 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아예 그냥 배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거는 로봇이 그렇죠. 복강경을 로봇으로 세밀한 또- 거는. 로봇이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은 복부를 개복하고 이 수술하면 로봇은 실제로 이제 우리 옆쪽 겨드랑이로 해서 로봇팔이 들어가서 수술한다고 보면 될 거고 보통 이야. 흉터 작은 게 3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치도가 굉장히
빠르다. 수술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열고 수술을 받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회복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그렇죠. 수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런 오케이. 것들도 그런데요. 아무튼 굉장히 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개발되고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개화되면서 속도도 빨라지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저가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실적 강세 흐름 지속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네, 오늘 뭐 역시 종목들이 뭐 CNC 인터내셔널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꽤 좋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도 역시 HMB 채널이라든지 일본 유통 채널 중심으로 기존 브랜드사들의 뭐 신규 카테고리 진입이 지속되고 있어서 역시 강화되고 있다 보는 거고, 내년 방한 관광 계획은 이미 2019년 대비 최소 100% 이상 회복될 걸로 봤습니다. 현재는 2019년 대비 70% 정도 회복을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100% 이상 회복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고요. 결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도 구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해외 실적 비중이 질적 성장에 대해서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레벨도 과거에는 우리가 화장품 섹터가 40배 이상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0배 미만으로 밸류를 적게 받았어요. 중국 시장에서 약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밸류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에서는 클리오나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등등, 그리고 VT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을 들었는데, V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리들샷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상당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다이소에도 제품 나왔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집에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프리미엄 시대는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났을까? 우리가 최근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재고 누적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간을 보였는데요. 근데 과도한 할인 정책 때문에 소비자 재고가 누적된 에스티로더의 사례를 프리미엄 화장품 전체 시장에 대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화투자증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스킨케어나 중국은 컬러 코스메틱스가 온라인 침투율이 한국은 52.2%, 중국은 54%에 달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장점은 재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프로모션 등등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 만약에 온라인 쪽이 강화됐을 때 프로모션을 중단하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되죠? 손쉽게 다른 옵션을 가지게 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웨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했을 때 프로모션이 안 들어오면 다른 상품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냐면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예요. 한 브랜드가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브랜드로 넘어서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마다의 라이프 사이클 단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브랜드사마다 인앤아웃이 그보다 활발해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뭐가 있다? OEM, ODM사가 결국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다른 제품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화장품 OEM, ODM사의 규모가 약 73조 원 정도 시장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ODM사, 중소 ODM사들이 상당히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호주로서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레포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2030 세대가 예전에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서 뭔가 좋은 화장품 사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다이소에서도 백화점 구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유통망을 제공하고 그냥 중저가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다이소 버전 런칭하면 또 그걸 사는데, 용량 같은 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용량 말고 작은 용량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구매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런 화장품 시장이 좀 거품보다는 좀 한비적 소비가 약간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저는 뭐 제가 화장품 아예 모르지만 다이소에서 고급 화장품 산다 그러면은 조금 낯설죠. 네, 저도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근데 이제 뭐 다이소 쪽의 카테고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VTM 리드샷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맞는 제품이 나온 거고요. 뭐 올리브영에서 파는 것은 또 다른 카테고리의 용량과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가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주 큰 프리미엄 제품들 판매보다는 아주 특징이 있고 아주 기능이 있는 이런 중소 인디 브랜드의 약진은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 CNC 인터내셔널 리포트 요거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예, 뭐 이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이번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 전환사채 300억 발행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5% 이상의 할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빠졌어야 돼요. 네. 근데 오늘 CNC 인터내셔널 오히려 더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글로벌 도약을 위한 포석이다. 결국은 뭐냐면 어센트 EP가 이제 이번에 발행한 쪽인데 어센트와 IBKC 신기술 투자자업 제1호입니다. IBK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쪽의 록펠러 캐피탈 매니지먼트하고 중국의 CICC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같이 발행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화장품 인디 브랜드 사업에 대한 뷰티 브랜드 투자 육성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분기가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것으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캐파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충분히 지금 월간 단위로도 상당히 나오는 부분이고 4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 1월달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계절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고 급등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온팜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본업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4분기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단 코멘트를 보였습니다.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이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좀 딥한 얘기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